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시면은 상담 프로 이야기를 해서 보시면은 이분은 맨날 요 채널처럼 누군가 초대 또는 이제 3인팟 이야기해서 고민 상담.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영상 찾기가 참 힘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분을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다른 채널 나가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11월 11일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서 부자가 되는 법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채널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채널을 보시면 대강 알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다르다. 물론 뭐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요거는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다. 누구는 1시간 해놓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4시간 해도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든 짬짬이 해서 4시간을 노력해도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다. 제 주변 사람도 뭐 누구 이야기 하자면은 백수였어요. 요즘엔 좀 안 만나고 있는데 통신업계에 누가 꽂아줬는데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2박 3일 동안 공부해. 그랬더니 한 3시간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이쯤 하면 됐겠지 싶어서 갔다가 엄청 깨지고 잘렸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한다의 기준은요, 진짜로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흔들리면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안 좋으면 빠져나가려고 한다. 아, 지금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 봤을 때 지금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본인이 봤을 때는 거기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시로 상황이 안 좋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했던 마이클 머리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하고, 아, 여기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이상하게 거품이 쌓였네.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겠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안 좋은데 흔들리지 말고 버텨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는커녕 물려받은 재산도 다 날릴 사람들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빠져나가려고 한다, 무조건 버티면 된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부동산만 보는 초보적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 물론 과거에는, 과거랑 지금 장세가 똑같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번에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전세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왔다. 어떤 돈이? 대출 유동성. 대출 유동성 언제부터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MB정부 때부터. MB정부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다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죠.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로. 이게 다 이렇게 2배로 쌓이면서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97.6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100 넘어갔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은 제외하고 나온 수치인데, 미국 이거 한번 무너진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 거품 꼈다 하더라도 80대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일본 예전에 버블 생겼을 때요, 일본은 기업 부채 위주로 쌓였으니까 가계 부채 그래도 80 가까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GDP 대비. 이거 다시 이만큼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상황이죠. 지금보다 더 많이 쌓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랑 비교해서 하는데, 저희도 과거랑 비교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터졌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왜냐면 그때는 일본이나 미국이 더 위험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 대표적인 예시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다. 그래서 싸게 산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여러 개 있으니까 무조건 버텨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시중에 매물이 많아지고, 많아진 매물이 경쟁이 붙죠. 경쟁이 붙으면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집값 하락하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팔지 말고 매물 다 빼가지고 다 같이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버티고 나서 다시 올라가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죠. 지금이 역대급 고점이다. 그리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기회비용,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요,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돌려줘야 될 전세 자금은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올라갈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소득.
소득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2020년보다 2021년 소득이 올랐고 22년에는 소득은 더 올랐을 거예요. 소득이 줄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왜 집값은 떨어질까요? 그래서 소득 대비로 나타내는 게 PIR이죠. 소득이 많이 올랐는데 집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건 거품이죠. 그런데 소득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발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예전에도 싸게 느꼈는데 소득이 더 오른 지금 비싸다고 느끼면 안 된다. 자, 싸게 느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집값이 싸다! 집값이 싸니까 지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프로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값이 10억일 땐 싸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8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비싸다고 안 산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왜 10억일 땐 왜 샀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미친 거였죠. 10억일 때 산 거는요, 도박 중독 같은 거였어요.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딸 것 같아. 그래서요, 카지노 뭐 이런 데에는 좀 덜하더라도 사설 도박장,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타짜 뭐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에 좀 따게 해주죠. 처음에 좀 따면은 개폐인데도 따. 그러면요, 개폐인데도 베팅을 하게 돼요. 이번에 똑같죠. 저기 지방에 1억 미만 아파트, 솔직히 좋은 패예요? 도박으로 따지면 개패예요. 똘똘한 채라고 무조건 좋은 패도 아니고 가치 이상으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심리가 사라졌는데 그때는 싸게 생각했으니까 그때가 맞은 심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왜 그랬어요? 맨날 이러니까. 맨날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대요. 평생 저축해도 못 산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평생 모아도 못 사겠죠.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산 거예요. 문제는 이때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산 사람들이 무리해서 샀죠. 아까 DSR 투표 보셨지만 주담대만 있는 사람들의 DSR이 50%가 넘고요. 주담대 전세까지 같이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담대만 있는 사람이나 전세대출까지 같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이 있는 거죠. 적어도 유주택자죠. 이런 사람들의 DSR이 엄청나게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미래에 내가 소득으로 모아둘 돈을요, 지금 이자로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미래를 희생해가지고 영끌이라는 곳에 베팅을 했는데 내가 가져갈게 하고 딱 가져가는데 잠깐 하더니 멈춰가지고 더 좀 해가지고 쓸려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면 얼마나 늘었어? 코로나가 이거 엄청나게 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때가 좀 저조했던 거지. 자, 중위소득 평균소득 기준, 요때 미중무역전쟁 터졌죠. 요때 코로나 초창기라서 안 나왔죠. 이때가 안 나온 거죠. 그때랑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아졌어요? 기저효과까지 따져도 유의미하게 높아진 건 아니죠.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렇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소득이 높아져서 집을 살 수 있다, 집이 아직도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걸 봐야 돼요. 물론 요거는 그 측정하는 곳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지만 집값이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쪽에 유리한 지표를 내주는 KB에서마저도 PIR은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8에서 거의 18까지 올라갔죠. 근데 소득이 늘었으니까 감당이 가능해요? 소득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냥 사람들 현혹시키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소득만 봐야 돼요? 집값만 봐야 돼요? 소득이랑 집값을 같이 봐야 돼요. 저희가 2015년 수준 이야기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15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나 물가 등이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반토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고려 안 하고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집값만 보고 집값이 5억에서 13억 됐으니까 다시 5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쪽이 지금 무지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결국에는요, 빚만 가지고 사는 건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무조건 빚내서 살아, 이런 심리가 터졌을 때 항상 시장은 무너졌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버블도 그랬죠? 닷컴 버블도 그랬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유로존은 그때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눈이 멀면은 안 보이죠.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확증 편향이래요. 그래갖고 부동산만 보고서 수요 공급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아니래요. 수요 공급만 이야기해요? 공급만 이야기하지? 다만 코로나로 늦춰졌을 뿐이지. 원래는 이미 붕괴됐어야 될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RF 마곡도 미분양이 났었다. 지금 보면 어떠냐? 지금 뭐라도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 시기 언제예요? 거품이 충분히 다 빠지고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난 뒤에 미분양 난 거랑 이제 거품 빠지기 시작장에서 미분양 난 거랑 같아요? 다 빠졌을 때는 당연히 미분양이 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데 미분양이 난 거고, 지금 이제 빠진 초입장인데 미분양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빠졌어요? 아니요, 분양가 계속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번엔 춘천주공도 분양가 얼마예요? 3,800이죠. 3,800 넘죠.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마레프 마고 그때 분양가 얼마였어요? 그 2008년 때보다 더 비싸요? 집값 빠지기 전보다? 그러면서 마레프 마곡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뭘 사야 되냐? 안 좋은 곳, 지금 상황 안 좋은 곳, 싸게 살 수 있는 곳. 지방은 안 비싸니까 많이 빠지고 미분양 늘어난 곳 노려라.
싸다고 느껴져서 5, 6년 뒤에 오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 이건 뭐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어딘지 찍어주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네가 5, 6년 뒤에 오를 수 있다고 네가 산 거잖아. 난 저기를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되게 빠져나가긴 좋죠. 무너지는 시장은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기. 내 집 마련은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래 놓고서요. 이제 요즘 방송에서 뭐라고 하느냐. 작년쯤부터 그런 이야기 했죠. 영끌은 하지 마라. 그런데 집은 내 집 마련은 언제든 시기다. 왜? 영끌하면요.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가격 떨어뜨릴 수 있죠. 영끌을 안 하면 버텨라. 저분 책 내신 분이니까. 그런데요. 작년엔 뭐라고 하셨냐. 무너지는 시장이니까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기죠.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하죠. 작년 7월에는요. 오르는 시기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죠. 오를 때도 망설이지 말고 떨어질 때도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사라. 그래서 작년에 인천 사신 분들 어떻게 되고 있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전부터 저희는 인천이 뜨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외곽 쪽이 뜨는 거는 거의 끝물징조다. 그래서 그런지 끝물징조니까 더 외곽을 사라. 지방. 미분양 늘어난 거. 수도권보단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거.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원자재 가격은 영향이 크지 않고요. 택지 가격 거품이랑 우리나라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요. 택지 가격 거품 플러스 뭐예요? 깜깜이 가산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를 없애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원가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산비를 얼마나 붙여먹고 있는 거냐. SH에서 깐 거랑 비교해봐라. 우리가 거기보다 고급으로 하는데요. 고급으로 하는 원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납득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더 고급으로 하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런 거 욕 많이 먹죠. 그래서 얼마 정도 들었는지 대부분 생각하게 돼요. 저기서 중국산을 썼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어? 저 밥집은 다시는 안 가. 저 식당은 다시 안 가. 여기는 한우네? 비쌀만 하네. 한우 먹으러 가야지? 한우는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원가 까면 비싼 거 납득이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근데 납득이 안 되죠. 왜?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 한남 더일마저도 층간소음이 심각하다고 나올 정도니까. 그 다음에 PF로 건설사들 무너지면 공급 부족 온대요. 그놈의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내려올 것이라는 뜻이다. 이게 제일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언젠간 내려갈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라. 그럼 금리가 내려갈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금리 내렸을 때 공급마저 준다면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젠데? 지금 거품이 이렇게 쌓였어요? 요 가격에 샀는데 금리 내리고 공급 줄어서 내 집 마련할 기회는 여기쯤 올 거죠. 금리 내리고 공급 줄었는데도 집값은 안 살아났어요.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 거의 최저인 시기였고 금리도요. 최근에 코로나 터져서 워낙 저금리여서 그렇지 못지않게 금리 엄청나게 내렸었죠. 그 전에 대비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내용 너무 지겹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거는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고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경우죠. 자재 매입량이 중요하고 자재 매입량이 작년과 동일할 경우 우리나라 건설 자재 가격이 올랐어도 매출 원가율은 1.2%밖에 안 오른다. 그리고요 2020년 기준으로 건설사 재료비 비중이 20%대다. 재료비 비중이요 한 23%, 26% 두 개 건설사 봤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자재비 인상으로 얼마나 오르냐. 또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공급이 늘어날 때 집값이 상승했죠. 이거는 저희가 입주 아파트 표로 얼마든지 많이 보여드렸어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때 하락했다. 왜?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이유는 왜 늘어나요? 건설사들이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늘리는 거고 안 팔리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신축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왜? 이 신축 공급은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수요들이 요 95%, 5% 늘어난 건 큰 영향이 없다. 물론 거기 일시적으로 입주하는 단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파를 주지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길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요라고 그랬죠. 공급을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사들이 미분양 나고 할인 분양 해도 안 팔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손해나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쭉 떨어질 때 공급이 계속 적었던 거고 2015년부터 집값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공급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제일 많았어요. 서울 아파트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이미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된 지가 언젠데. 금리 인상 때도 살 기회면 인하 때도 살 기회겠죠? 인상 때는 언젠가 인하될 거니까 사라. 인하 때는 지금 사라. 근데 인상 때는 언젠가 인하될 거니까 지금 사라. 이거 아니에요. 과거 발언이 너무 없어서 찾기 힘들어서 그러지. 결론적으로 보면요. 솔직히 그냥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뭐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저렇게 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저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논리가 부족하다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부동산 PF 문제에 터져서 2011년에 저축은행 PF 문제에 터졌어요. 공급 당연히 안 됐죠. 2011년에, 12년, 13년은 몰랐어요? 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한 것만 뽑아다 쓰시냐? 금리 내렸을 때 집값 올랐어요? 금리 내리고 공급 줄어도 집값은 떨어졌어요. 지방이 지금도 싸다고 느껴요? 그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네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싸다고 생각한 지역은 있었지만 거기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논리가 이러냐. 그래서요, 저 영상을 봤을 때 그냥 저희 입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보실 때 다른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요것만 들으시면 된다. 나머지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비통계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보고 판단하세요. 저희는 뭐 깔려고 굳이 저 영상을 들고 왔다 이게 아니라 워낙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인터뷰만 하시다가 오랜만에 다른 채널 나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